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의 가운데 날인 수요일입니다. 야, 요즘 진짜 나이 따라 시간 간다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속상해 죽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 한겨레 21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대세죠? 뭐 대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네. 불러주는데 나가서 방송하고 김환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력도 짱이고 또 넉살도 좋고 방송도 워낙 잘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는 역할로 매주 뵙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정계한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명태균 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던데 어제 오늘도 이슈가 있습니까? 욕을 들어 먹으면요 배가 안 부를 줄 아는데요. 아. 욕 먹으면 배가 안 부르지 않습니까? 네, 배가 아프죠, 사실은. 배가 아픈 것보다 배가 굉장히 불러가지고 야, 최근 들어서 욕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명태균 대표 부인까지 또 나서서 저를 공격을 하고 오늘은 또 중요한 제보를 또 하나 받았는데 창원에서 명태균 씨가 뭔가 공천에 좀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또 움직임이 있어서 그 내용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명예훼손 걸리느냐 마냐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일단 들었던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명태균 씨가 놀랄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기한 대표를 경찰로 보내더라도 일단 우리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좀 이따가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제 창원 경남지방경찰청에 명태균이 이제 체계를 가지고 저를 이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는데 그게 결국 무혐의가 됐어요. 네. 무혐의가 된 이유가 검찰이 정계환을 봐줬다는 거예요. 명태균의 주장은 지금 그래요. 검찰이 정계환을 봐줬다. 예, 일단 그 얘기는 한이 맺히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하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우리 정구승 재밌는 변호사 이야기만 소개드려야 따로 돼서.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 또 대세 변호사 아. 정구승 변호사님. 근데 사실 정구승 변호사도 욕 먹고 있고요. 우리 방송 나오는 사람들 다 욕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욕을 양쪽에서 먹고 있어갖고 쉽지가 않네요. 우리 전부 다 정말 역들의 용사들인 것 같아요. 예.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께서 또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많은 힘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하는 중에 명태균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까라는 것을 진행자가 허락하면 전화도 안 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좋습니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명태균한테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정의연 대표가 지금 아주 그냥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명태균 씨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집에 가고 싶네요. 저도 갑자기 집밥이 그려지고 시작하네요.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SBS의 그알 보도 관련해서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저희 스픽스 방송에서 보냈던 화면 캡처를 인용하시면서 출처 SBS 이제 게시판 이래가지고 X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합니다. 이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이 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방송에 속아서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진짜 너무 무슨 말씀으로, 무슨 심정으로 저 얘기를 하시는지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 이 방송의 제작, 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알 방송에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박철민 씨의
그 판결문에 그알 방송이 사실은 대통령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용된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SBS에서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보인 것 같은데 실제는 좀 그렇게 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심경을 올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한 기자님 네. 얘기 좀 해주실까요? 현직 기자가 저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이라는 점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 방송 봤고 후에 이제 논란이 되고 나서도 한 번 더 봤는데 뭐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 고리도 무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이 하는 얘기로 보면 몇 개 층에 나눠져 있는 팩트들을 있는 고리들이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부실해요. 부실하다. 그러니까 언론, 그러니까 보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근데 오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의 의도는 정치인을 악마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근데 이걸로 가는 거는 조금 약간 또 너무 또 그것도 역시 단계가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이제 법적인 판단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인 판단에 수반되는 여러 이제 말하자면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조치로서의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보도 요청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추후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언론이 추후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SBS가 뭔가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미안성으로 보도를 했네. 이게 충분하지 않은 보도였네. 혹은 잘못됐네. 이런 판단들을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여기서 근데 너무 많이 나가 버리시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인 오브 공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자 오브 권력자예요. 지금 이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 권력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심정이야 뭐 누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년간 악마라고 표현되는 과정을 했고 그거 중에 이제 저게 가장 악의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개인으로서의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야. 뭐 언론에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영원히 구제되지 않아요. 사실 그 회복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것과 싸우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로 이게 이제 더 이제 말하자면 나아가면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뭐 어떤 방송에서 정구승 변호사 계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SBS가 성의 있게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장문 하나 내고 뭐 우리 사과했는데요. 아니 뭐 어떻게 그걸 개별 PD가 사과를 해요?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뭐 저희도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오보를 내면 그거 관련된 TF를 구성하고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보고서 왜 우리가 이때 이런 판단을 했고 그거는 100% 우리가 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위를 독자에게 밝혀주는 과정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현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인데, 지금 SBS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왜 마지못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이제 비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SBS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말하자면 번외편을 만들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법원은 뭔지. 근데 그런 정도로 보이면 그게 그렇다라고 해서 뭐 거기 납작 엎드려 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적 행위를 한 경위를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SBS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여기서 일단락을 하시는 게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논점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권력과 언론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우려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아이 어떻게 보면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으로서 좀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무리한 보도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 언론이 그 당시에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스스로 성찰을 한다면 오히려 대인배로서 그렇구나, 너네는 어디와 다르게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던 왜 잘못했는지 구조적 문제까지 밝히는, 그래 너네 그래 내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대통령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그 악마화의 시발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곧 취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봉지욱 기자를 비롯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저도 우연치 않게 이제 거기에 가담됐던 분이랑 접견을 과거에 그냥 제가 변호사다 형사 전문이다 보니까 접견을 했던 적이 있어갖고 아마 조만간 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그때 페이지 2가 돼갖고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SBS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다. 여지를 주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에 사과를 요구하고 SBS 노조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SBS 그 본부의 상급 단체인 전국 언론노조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같이 그 어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향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표적을 삼는 듯한 표현은 신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 전에 이제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스픽스에서 어제 우리 제작진이 SBS 게시판에 보니까 자기 이거 믿고 윤석열 찍었다 후회한다라는 글을 찾고 바로 이제 방송에서 활용을 했는데 네. 그걸 그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인용해서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했는데 일단 스픽스를 보고 계신다 또는 누군가 보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야 스픽스가 좀 유명해졌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순간 들었으면 이건 이제 형식에 대한 것이고 내용으로 보면 이게 이제 SBS 그할 문제뿐만이 아니다. 제가 이제 김한 기자도 이렇게 와 계시니까 우리는 뭐 취재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한 달쯤 전에 KBS가 김혜경 여사의 7만 8천원 법카 그것도 7만 8천원 김혜경 여사가 쓴 것도 아니고 본인 밥 먹은 돈은 2만 몇천 원 계산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 지사의 공간에서 사용했던 공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밥 먹는 거 누가 계산을 합니까? 국가 예산으로 다 하죠. 대통령 밥 먹는 거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공간에 있는 그 돈을 어쨌든 공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손님도 오고 밥도 먹어요. 그 공적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실은 뭐라 그러니까 공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개인 돈을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게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계속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대선이 임박하고는 배우자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걸 누군가 기획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획자가 있을 것이다.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MBC에서 그 당시에 김건희 녹취록을 확보를 하거든요. 누굽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했던 그거 서울의 소리에서 서울의 소리 했던 그걸 MBC가 그 당시에 워낙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 김건희 녹취록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MBC에서는 국밥으로 비유하면 국도 있고 밥도 있고 건더기도 있잖아요. 네. 밥하고 건더기는 다 빼고 국물만 나중에 남아서 김건희 결국 좋은 사람이네라고 보도를 하는 그것도 누군가 기획을 했다. 이 내용이 알만한 사람은 그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면 방송 3사를 이렇게 잡았느냐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밝혀야 한다. 누가 취재를 한다면 제가 중요하게 증언을 해주는 분들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이 부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있었던 방송 3사의 일련의 보도 행태는 이재명 악마와 윤석열 당선이라는 목적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임명된 사람은 KBS, MBC는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 봤을 때 어떻게 이재명 악마화에 지상파 3사가 다 나서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왜 그 당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정말로 거꾸로 심층 취재를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밝혀야 한다. 증언해 줄 사람이 충분히 있었거든. KBS 사장 알고 있을 테고요. MBC 사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밖에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0.73% 차이로 패배했다는 그걸 그냥 받자 말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누군가에서 기획이 됐고 방송 3사가 동원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판결문을 다 봤어요. 장영하 변호사의 판결문도 보고 박철민 씨의 판결문도 봤는데 장영하 변호사의 판결문에는 그 알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었고요. 이제 박철민 씨 판결문에 이제 그 알에서 방송을 보고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실제 그런 종류의 범행을 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판단을 법원에서 그거는 실제 네가 대선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사실은 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고 힘들고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진정성의 문제 플러스 언론의 이제 구조적인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스픽스를 본다는 걸 보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실제 더 열심히 저희 방송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원했을 뿐이다. 이건 언론 탄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프레임을 조금 전환시켜서 마치 언론 탄압 쪽으로 이제 이 얘기가 번져 나갈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기현 대표가 매우 좀 초조해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떠한 종류의 얘기를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장 대표님.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남상권 변호사가 지금 법률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 씨의 윤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네. 변호사가 창원 성산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습니다. 네.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는 당협위원장으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심사까지는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서 모 씨가 갑자기 명태균이 서울로 올라왔던 거 제가 캡처했고 명태균이 올려놨던 거 지금 제가 없앴는데 저게 명태균 씨가 이제 3월 5일 날 오후 11시 50분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창원을 떠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이 창원으로 갔다. 빨리 창원시장 공천 신청을 하라라고. 누구에게? 남상권 변호사에게 변호사에게. 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남상권 변호사한테는 직접 전화해 보니까 자신은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다. 뭐 통화는 한 바가 있으나 그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제보를 해준 분은 명확하다. 그리고 그 23개 서류를 준비하는데 사흘 동안 준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결국 신청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국민의힘의 창원시장 관련된 공천에 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라고 해서 이제 오후에 요쪽 저쪽으로 이제 알아보고 남상권 변호사한테는 자 거기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맞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완전 부인을 하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이 지금도 창원시장 또는 성산구와 관련돼서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명태균 씨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제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여기에서 이제 관계자. 예?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국민의힘 관계자이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거나 뭐 이런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어서 지금도 뭔가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식대로 표현하자면 야 지금 누가 어떻게 공천을 받고 뭐 되고 안 되고 이게 끼어들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일 또 정구성 변호사 어저께 청주에 가서 그 법률 대리인으로서 신용한 네. 이제 충북지사 예비후보 그 변론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일 또 명태균이 거기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10시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신용한 교수를 공격하는 이건 뭐냐? 국힘 선거 운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왜 본인이 끼어들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남상권 변호사가 법률 대리면 법률 대리인인데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 하는 거 왜 이제 합니까? 명태균 법률 대리니까 유명해진 것이고 그래서 당협위원장도 한다. 이 사람이 창원시장으로 그러면 공천 신청까지 하는 거를 혹시라도 명태균이 그렇게 했다면 진솔하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밝혀야 한다고 보죠.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다면 누구를 만났느냐? 그 사람은 어떤 권한과 자격으로 남상권 변호사가 창원시장 공천 신청하라라고 이제 할 수 있느냐? 뭐 이게 다 지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명태균 씨가 비행기를 타고 내일 서울에 올라갑니다라는 이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었고 그날 아마도 서울 가서 뭔가 중요한 공천과 관련된 뭔가 얘기를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제 남상권 변호사에게 그날 얘기가 갔고 남상권 변호사에게 창원시장 신청을 해라, 후보로 신청을 해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남상권 변호사는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정기현 대표에게 제보를 한 그 사람은 창원시장에 신청하라는 얘기를 한 거는 확실한데 그날 아마 서류 작업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 창원시장 신청은 안 한 것으로 안다. 다만
창원시장 신청은 안 했다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의 또 신청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팩트인 것이죠. 네, 이 긴 내용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우리 명 MC입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군요. 네, 그랬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실제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기환 대표는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든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뭐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남상권 변호사는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반론권을 드렸던 거고. 오늘 안 받네요. 자, 어제는 저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던데 지금 제가 직접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 범법행위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본인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괴롭히기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좀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명태균 대표 전화 왔는데 직접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받으세요. 네. 자, 명태균 대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제 전화 통화 가능합니까?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직접 전화 연결해서 확인을 좀. 하지 말고 임마 사과나 해라. 네가 임마 사람 새끼냐?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명태균 씨 이렇게 발언하지 말고 남상권 변호사한테 서울에서 누가 전해서 창원시장으로 공천 신청하라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죠. 3월 6일 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막말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제가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하겠죠. 근데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천에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 그리고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변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이 제보를 해준 분도 실명으로 공개하면 다 알만한 분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좀 공개를 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남상권 변호사도 본인이 뭐 변호사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이런 데서 정치에서는 좀 손을 떼고 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창원 성산구의 당협위원장 국김 그러면 2년 뒤에 총선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 제보를 하겠냐고요. 제가 명태균 거를 무슨 재미가 있어 이걸 기사를 쓰겠어. 기사거리도 아닌데. 그런데 또 공당에 당협위원장에 창원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그 통화라는 것이 그 기록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제보한 사람이 바보도 아닌데 왜 그러면은 제보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빨리 알려야 한다고 또 왜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좀 이러지 말자라고 제가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저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는 바가 없어서 진행 상황 저희 그 어제 신용환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선임계 제출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도대체 어떤 혐의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그 선거 후보 비방죄나 아니면 명예훼손 등으로 아니 또는 무고까지 저희도 확인을 해갖고 진행할 예정인데 그 명태균 씨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뭐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 자기는 조작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화 녹음만으로도 이미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지금까지 했던 범죄들에 대해서 단죄받지 못한 부분이 시정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이번에 한 행위들로 인해서 또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상황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 이게 이 선거 국면하고 연결되어서 또 사실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바로 그 행동이 또다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 사회냐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정농 가지고 뭐고 이걸 터뜨리고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취재해서 그때 연락을 그만큼 해가지고 공익 제보를 해라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본인이 원래 꿈꾸는 세상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걸로 가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처음에는 이것이 윤석열 국정농단을 국민들한테 알리자라고 시작했던 거 아닌가? 그 선의의 마음으로. 네. 그게 다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본인 이익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컨설팅 회사 지금 차렸다고요? 차렸다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 창원에서 명의로 뭐- 차리면 안 될 텐데. 아니 자기 명의로 이제 차렸겠지. 그래서 이제 컨설팅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경제 활동이다, 생계 유지다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 이 자체로도 엄중한 위법이죠. 국면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그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요소가 있는 건데. 아내 명의로 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네, 뭐 확인해 봐야 모르겠지만 돼요. 예, 예. 본인 명의로는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본인 주장대로 만약 컨설팅 업체를 차렸는데 본인 명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 그 시작 전부터 사실 문제죠. 그리고 제가 그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놀랐던 건 김소연 변호사가 그 언제 전까지 네. 명태균의 변호사였던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인 척하고 와갖고 질문을 하다가 제가 지적을 했죠. 기자님 아니시지 않냐? 명태균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 아니었냐? 했더니 옆에 있는 기자분들이 제지를 해서 질문을 못하고 다른 오. 기자분들한테 요청을 해갖고 대신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큰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관련된 거기에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준동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최초에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노희미 여사도 직접 찾아가서 명태균도 만났고 저도 제가 이제 그 직접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부인하고도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 제보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밝히자라고 하는 그 초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또 법적 처벌 받는 건 받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제가 악마가 돼가지고 명태균을 죽이고 명태균은 저보고 거짓말 시킨다 그러고 법원의 판결 내용 보면 다 아는데 그건 뭐 자기 일방의 주장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누가 제일 즐기겠냐고 이거를요. 국정농단 세력은 끝장났는데 아니 이걸 드러내가지고 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정화시켜보자고 했던 사람끼리 막 칼을 겨누고 창을 찌르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못마땅해서 지금이라도 명태균을 만났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저한테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봤죠?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하는데 막말을 해요 저한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막말하는 분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해를 나는 못하죠. 강혜경, 김태열 소장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있냐고요. 왜 공익 제보를 하고 무료 변론을 하면서까지 정말로 정구성 변호사나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강혜경 국장을 이렇게 도왔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나와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집중하면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한 기자도 기자로서 한마디 하시죠. 이 사건이 너무 노이즈가 지금 많아졌고 이게 이제 뭐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제 과거 같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이크 앞에 서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보도가 되는 왜냐 사건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죠. 이게 워낙 이제 어마막대한 사건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언론이 중계할 필요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마이크 앞에 자주 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주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네. 명태균 씨 이슈를 저희가 살짝 끼워 넣었는데요.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그 장동혁만 없어도 서울시장 선거 해볼 만하다 이런 취지로 이건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런 취지로 우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 좀 제발 오지 말아라. 서울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또 역시 국민의힘 분위기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장동혁 대표가 또 어제였죠? 24일 날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법원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결국은 선거를 잘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가 또 촉발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리의 기준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가장 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은 이 정도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우 놀라운 게
대구 얘기는 없네요. 일단 서울하고 부산 승리를 지금 승리를 하게 되면 선거를 잘 치렀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결국 그 두 군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본다는 뜻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전지적 장동혁 관점에서는 전지적 장도의 예, 관점. 국힘의 이익이나 보수 세력의 이익과 떠나서 전지적 장동혁 입장에서는 거의 그래도 나름의 수를 잘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에 좀 급했는지 지금까지 되게 책임 분산을 잘해왔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너가 이렇게 뭐라고 해서 한 뜻이 안 돼갖고 진 거야. 아니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그거 조금 따라줄 테니까 너도 이제 패배의 책임의 지분이 있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기준을 제시했어요. 서울과 부산을 가져와야 승리한 거다. 그러면 그 서울과 부산을 못 가져오면 승리 못한다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어서 전지적 장동혁 시점에서는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오히려.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한 거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방선거 승리가 아닌 이후에 당권성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당력과 힘을 6월 3일로 모으겠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고 대통령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당이 잘못해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배현진 의원의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위원장이 수도권에 올라오는 거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에요. 네. 해볼만 합니까 서울시장? 인물면으로 따지면요. 예.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의 지금 그 전현 의원님의 인재풀이 민주당을 압도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세 분의 민주당 후보들은 공교롭게도 딱 박원순 시즌2를 상징하는 분들이세요. 박주민 후보를 비롯해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우리 중앙당 장동혁 지도부와 공관위의 방해가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마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와, 장동혁 대표 저 얘기 들으면 정말 엄청나게 열받을 것 같은데요. 네,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김한 기자님. 아니 흐뭇한 게 아니라 본 네. 적이 없는 선거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저도 뭐 여러 선거 취재해보고 선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이럴 수가 있구나.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만 뽑아도 일단 자당의 현직 시장들이 공관위원장을 망난이라고 불러요. 네. 그치, 망나니 네. 칼춤 얘기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망난이라고만 부르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될까봐 뒤에 칼춤도 붙여줘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은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합니다. 사선인데 한 게 뭐 있냐? 무능하다. 조강한 최고를 말하는 네, 거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분이 이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서울시 공천권을 갖고 있는 50만 이하 지역으로 한정되지만. 근데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대표가 오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방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와야 된다. 한 건도 올 수가 없을 거다. 본인이 어쨌든 일정 총괄을 하면 자기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무슨 선거를 도대체 하겠다. 근데 나와서 그 얘기까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얘기들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뭐 어디 있어요? 전현직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저 말한 대로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가 지금 발생을 하고 그냥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지.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근데 저 정도 발언하면 원래 예전 같으면 탈당하거나 갈라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저렇게 기회만 오면 내가 서로 막 욕하는데. 욕하려고 험담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게 일파만파가 될 거를 기대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게 뭐 혼자 자기들끼리 자기 측근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당대표는 나와서 지금 대구도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인데 서울과 부산을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정말 저 당을 찍으실 분들, 저 당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 기자들도 사실 이게 거의 포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흐름이 있거나 뭐 최소한의 선거전에 돌입하는 데에 어떤 캠페인 전략이 있거나 구호가 있거나 흐름이 있거나 네. 아니면 선택들의 맥락이 있거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진짜 희한한 선거다. 아니 근데 배현진 의원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그래도 지도부가 방해만 안 하면 또 해볼 만하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전 대표님.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배현진 의원도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하여튼 일설이 있어요?
이 성종성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해 머리에 돌 맞더니 정신줄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너무 과도하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대책이 없다는 것에는 뭐 이의가 없고요. 변진 의원도 저렇게 이제 발언을 하지만 수도권은 다 끝난 선거다. 그러면 이제 공천 본인 주도할 테니까 제발 당에서는 개입하지 마라라는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대구가 이제 걱정이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보면. 근데 지금 조영 의원 지금 출마할지 말지 장고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출마하겠다고 지금 결심이 선 상태에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재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는 이미 공천 과정이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하고 이진숙 이제 방통위 위원장이나 조영 의원이 뭔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될 것이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대구에 있는 시민 한 분 원로 어르신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구는 이미 이제 끝났다. 그리고 국힘의 구청장 후보가 경로당을 찾아왔는데 그 네. 노인들이 그 국힘 후보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기에 이따위 짓을 하고 있냐, 어떻게 지금 표를 받으러 왔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머나. 국힘이 그 정도로 지금 대구에서 궁지에 몰리는데 어디에서 경로당에서조차도 쫓겨날 만큼 지금 인기가 없어졌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두 사람이 나온다. 또는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 대구가 무너지는데 수도권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대구가 김부겸 전 총리의 당선이 유력한데 서울은 국민의힘이 이긴다고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예. 그런 걸 본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구 또 이제 뺏기면 불경은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민주당이 다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경북 하나만 남겠죠. 수도권도 전패하죠. 기초단체장도 전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도권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경태 형 같은 분은 이제 우리가 TK 자민련 된다고 좌절했는데 그건 너무 과분한 표현이었어요. K 자민련이 될 위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이진숙 사출론 같은 것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패배할 결심은 했어요. 이미 패배할 결심은 했고 패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를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패배야, 어디까지가 참패야, 어디까지가 대패야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에서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16개 다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패배한 이후에 대한 생각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는 그래서, 전제로 하고. 네, 그래서 이진숙 사출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방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 누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후보는 너무 경쟁력이 없어서 경기도 나와서 막 20%, 10% 후반대 나오면 너무 해 보이니 그나마 윤호개인이라도 결집을 해야 한 30%대 뭐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간판 아래 기초들도 나가서 좀 되고 뭐 이런 그림으로 가야 그 다음에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거를 보면 아까 그 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전지적 장동혁 시점에서 놓고 보면 윤 어게인이라도 지금 결집을 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윤 어게인도 결집이 안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양당제에서 누려왔던 최저 하방선이 무너지게 돼요. 투표에서.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힌 득표율을 보게 되는 지역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태면 대구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딱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경북에도 민주당 후보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대구도 이긴다면 경북에서 완전 선전하게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김두관? 홍일학 전 의원. 재선 국회의원이고 대구 북을에서 2번을 했거든요. 민주당으로 한번 했고 무소속으로 한번 했는데 경북 봉화가 고향이에요. 네. 지금도 이제 봉화에 모친이 살고 계시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김부겸 전 총리보다 실제 나이가 한 살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않게 보이지만 그래서 홍일학 전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이고 대구에서 했는데 네. 김부겸 총리가 대구 나오면 경북에서 홍일학 전 의원이 한판 붙으면 야 경북도 한번 해볼 만한 경북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김재원 의원이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자 그러면은 한번 민주당 겨뤄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16개 광역자치단체 다 후보 내서 박빙선국까지 만약에 경북을 해내면 대구는 이기는 거고 경북은 경북대로 한번 선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후보 문제다. 이제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풍이 우려된다라는 질문을 제가 대구에 계신 분들은 계속 여쭤보거든요. 지금은 역풍 이런 게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람이
김부겸 바람이 이미 압도하고 있다 대구에는. 어허. 그런 정도로 지금 국힘 쪽도 아예 열의를 잃어버렸다는 거. 뭐 자기들을 찍어줄 만한 이유가 없어졌다 지금은. 어떻게 이게 결집을 한단 말이냐. 콩가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란 직후에 일어났던 대선 투표에서도 생각보다 그 득표가 쉽지 김문수 않았던 씨가 많이 예, 받았죠. 쉽지 않았던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사실 PK 울산과 부산까지 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김부겸 후보를 정말 당 차원에서 전 당적으로 지지를 해서 기적을 한번 보인다.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경북은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 왜냐하면 거의 거긴 지금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어떻게 내려갈지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공약 아니면 대구 시민들 아니면 경북 시민들 그 국민들을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인을 뽑으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네. 효능감을 체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음 이제 정치 개편을 노리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생님께서요. 상식적인 보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셨고 이명철 님도 우리 국민의힘당 지금 완전 침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최경재 님도 2028년 선거에서 심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건강한 보수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이제는 사실은 조금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제 작전을 잘 짜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하고 대구 경북의 발전과 관련돼서 대통령 공약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네. 국힘 쪽에서 내놓은 게 많이 있어요. 이거 싹 가져와서 이번에 다 하자.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대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북 공약도 같이 가져와서 패키지로 이번에 집권 여당 차원에서 대구 경북을 제대로 좀 바꾸자. 그래서 네. 단순히 자치단체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대구 경북을 정말로 엄청나게 변화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일단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시장이든 도지사든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지 말고 민주당이 대구 경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을 다 해주는 해결자 역할을 하자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출마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달 말까지 이 패키지를 완벽하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정청 대표가 좋다. 대폭 받아들여서 입법이면 입법, 예산이면 예산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대구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민주당은 좀 싫었는데 돈 준다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분위기가 확 산다는 거예요. 아예 안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가 당에 요구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를 제안해보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돌풍이 지금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구시장 가상 대결을 했는데요. 누구랑 붙어도 김부겸 전 총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김부겸 대 유영아, 김부겸 대 윤재옥, 김부겸 대 이재만, 김부겸 대 이진숙, 김부겸 대 주호영, 김부겸 대 최은석, 김부겸 대 추경호, 김부겸 대 홍석준. 누구랑 해도 이기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표차로 이기는 거는 김부겸 대 최은석인 것 같고요.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은 그래도 다 오차범위는 벗어납니다만 김부겸 대 추경호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지금 주호영? 이진숙, 김부겸 그러네요. 오차범위 안으로 이준석과 들어갑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가 7% 포인트인데 6.6% 차이인데 이게 오차범위 범위 아닙니다. 약간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3.5라면 3.5, 3.5 둘이 합쳐갖고 그렇죠. 7%니까 야 저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떠한 공약도 내놓지 않고 있고 어떠한 걸 해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근데 이제 인물 경쟁력과 지지율은 높은데 반대로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겨레 21에서 한겨레 21에서 대구 청년 200명이랑 기초단체 의원 30명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역설인데 대구는 한 번도 공약이나 능력대로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약이나 능력으로 뽑았다라는 응답은 3%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투표를 하지 안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만약에 김부겸은 그리고 지난번에 2014년부터 계속 대구에 도전하면서 어쨌든 40%를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물 경쟁력만으로는 만약에 파란 잠바 입고 선거운동했으면 벌써 대구시장 3번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앞서는데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뒤처져 있다라는 거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제 캠페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부겸이라고 하는 인물의 파괴력은 그러면 이번에 한번 찍어봐? 내가 어차피 민주당 찍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여기선 나 투표 안 하는데 그냥 어차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찍는데 국민의힘 이런 건데 이번에는 내가 찍어볼까?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아까 노윤정 얘기하셨지만 어르신들은 뭐 윤호개인이 싫고 뭐가 싫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싸우는 거가 싫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진숙을 꼽겠다고 주호영을 날리고 추경호 날리려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대구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안 할란다. 근데 이분들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안 해도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난 안 할란다. 근데 여기가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인구 구성비로 보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대구도. 네. 그렇다라고 보면 청년들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늘 이제 말하자면 5대4 정도로 지는 거였어요. 김부겸 후보가 질 때. 그럼 이거가 뒤집어질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죠. 김홍근 님이요. 착각은 자유예요. 대구 시민들 60년 동안요. 국힘당한테 세대교육 받은 자들입니다. 맨날 빨간색 2번만 찍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김마룡 님도 대구 경북 시민들은 선거 때 진보 안 찍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성수 님도 막판 되면 대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이 변해야 되는데요. 실제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겁니다. 이러고요. 쿨툴풀푸님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당 아무리 개판을 쳐도요.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무모한 도전, 희생강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될 거다라고 하는 보장은 못 하겠다. 사령을 다해야죠. 사령을 다해야 낙관할 되는 상황은 거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건 또 다르게 나오고 있고 네. 지금이야 지금 본선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가르마가 타져 있고 국힘은 아직 가르마가 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분산이 되는 건데 또 국민의힘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또 달고 나오면 또 다른 페이지 2가 그렇죠.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낙관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할매님이 이번 대구는요 아마도 투표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얼마나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 민주당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대구 시민들의 경제를 나아지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또 정말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스타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당내에서 벌써 소문이 난 거 아닙니까? 김부겸 총리가 어마어마한 패키지를 원한다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패키지 줄 것 같아요, 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의 해수부 이전 30년 된 얘기였어요. 근데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취임하고 3개월 만에 해버렸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참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진짜로 뭐 엄청난 패키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당에서 받쳐주는 것일 텐데요. 작은 사님이 국힘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 찍는다고 하는 게 대구입니다. 이러셨는데 그래도 근데 이번 선거에서 바꿔야 못 됩니다. 이기면 정말 이제 쉽지 이기기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거 하나 물론 아주 딱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양문석 의원이 이번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안상갑을 좀 맡아달라라고 하는 공개 요청을 했고 여기다 한준호 의원이 같은 생각이다라는 또 글을 올려가지고는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의 이러한 공개 요청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지금 현재 상황 우리 정기현 대표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당에서 결정하길 기다리고 있고요. 당은 아마 3월 말, 4월 4월 말이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3월 말, 4월 초에도 안 될 거고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경선이 다 끝이 나서 일단 정리정돈이 우선이고요. 그 뒤에 전략적 판단을 해서 지역구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마의 당위가 충분히 있고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도권 출마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안산도 있고 평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도 지금 누가 되는지가 후보 결정이 나면 자 김동연 후보가 아니라 추미애 한준호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 되면 그 지역구 또 비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인천도 지금 아직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계양이 있고 대표. 여주가 문제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 중앙당에서 4월 말 늦게 가면 5월 초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느긋하게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마지막 배치를 할 것이다.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지금 후보로 뛰고 나면 그 지역 누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울산 남구도 있거든요. 김상호 의원이 김상호 울산시장으로 의원, 가니까 네. 울산 남구는 완전히 거기 이제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지역이어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이제 싸우느냐. 이태규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방통위 네. 부위원장 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버티고 지금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하는데 누가 되느냐.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한편으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야 누굴 내지 이 경합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지금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거든요. 혹시 부산 북갑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부산은 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이제 본인이 갈 뭐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거고 네, 또 네. 전재수 의원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판도를 보면 자 전주에도 지금 한 사람 내세워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광주에도 한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나주에도 나올 수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아마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자 이번 선거는 생각보다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 각 당의 사정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또 이 그림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당사자들은 매우 힘들겠습니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주 뭔가 좀 관심을 끌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보선이 뭐 많으면 15개까지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의 전망이 미니 총선이죠.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은 경우에 15개? 최대치로 가면 그러니까 뭐 사실 진짜 미니 총선이죠. 와, 이번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정도 이제 그 타임에는 조금 넘었을 텐데 아마 대통령이 그때 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또 어떻게 될지 좀 약간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너희 변호사님 제가 이제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그 이런 지역구에서요. 저한테 연락 와서 좋은 사람 추천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좋은지 의견을 얘기는 하는데 네. 뭐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모르고요. 노희 변호사를 어디 좀 추천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다 이제 영남 쪽에 출마 지역에 있는 자리를 좀 네. 사람 좀 찾아달라. 그 실제로 몰려 있는 수도권은 엄청 많고요. 그쵸. 실제로 부산이나 울산은 지금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AI 수석 있죠, 하정우 수석. 네, 하정우 수석. 이제 이렇게 부산 북갑에 좀 내려달라라고 하니까 본인 이제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네. 김영훈 장관 있죠, 고용노동 장관. 네. 이분도 창원시장으로 지금 후보가 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래 매칭 플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창원시장 후보로 이제 송순호 전 최고위원이 있긴 한데 사람이 좀 없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사람 좀 찾아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김용훈 고용노동 장관이 와. 이렇게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당사자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과 뭐 강요로서 지금 너무 정부 열심히 운영을 일하고 해야 계시는데. 되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김용훈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총선에 나가겠구나. 이제 왜냐면 그분이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마산 출신이고 부산 이제 동아대를 나오고 이제 철도 기관사 출신 아닙니까? 야 이분도 다음 총선 때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백을 가지고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제 그때는 사람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없다. 그리고 노희 변호사도 갈 데가 지금 없다. 이렇게 제가 농담처럼. 네, 돌아온 탕아님께서요 하남도 출마해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 추미애 의원님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거기도 빌 거라서 그 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정말 빈 곳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훌륭한 인재분들이 있으시면은 많이 추천도 하시고 꼭 되실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잘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변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동작갑. 네, 동작이요. 예. 동작에 거기 지금 저 누굽니까? 3자 들어가는 갑자기 유삼영. 아. 예. 너- 그분은 지금 유삼영. 동작구청장 유삼영 네, 예, 지역위원장이 동작구청장 나왔거든요. 네. 그 어쨌든 2년 되는 그 자리도 빕니다. 나경원하고 붙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얘기했으니까 요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특위 해체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여야 설전과 충돌이 엄청났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위는 바로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법 8조 위반입니다. 재판, 수사에 관여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뻔하지 않습니까? 이 특위의 이름부터가 조작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답을 정해놓고 조작기소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부르든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사법질서를 다 뒤엎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재판이 잘못됐고 기소가 잘못됐다면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재판 빨리 받으셔갖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죄를 밝히면 되는 것이고 이 특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래서 이 특위는 출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조특위 아예 그냥 시작도 못하게 지금 계속해서 쐐기를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국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6월달에 총선도 함께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것도 참 신선하네요. 네. 저는 저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이 참 잘해야 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압도적 지지를 받고 네. 민주당도 원팀이 되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효능감을 엄청 주면서 결국 진보가 정치를 잘하기도 하지만 민생과 경제도 더 잘한다라는 유능한 진보에 대한 걸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발언을 하더라도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도록 뭔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야 나경원 의원이 왜 저런 이야기 하느냐라고 비판하기 전에 진짜 각오를 다지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시켜서 국힘이 진짜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네. 건강한 보수정당이 나와야만 되지. 이걸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특위다.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번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알을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법카 본인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판공미 쓰고 있던 거 다 가져오면 그거는 범죄가 한 1000개 될 거예요. 없는 것도 범죄 만드는데 네. 이런 선수들은 결국 국민들이 투표로서 정리해줘야 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출발 지점이다. 다음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더 압도적으로 정리해서 저 정당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센 발언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돌려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회에서는 사실은 싫고 그 법사위원장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이렇게 하면 16개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5만큼의 일이면 5만큼 대응을 하고 10만큼의 일이면 10만큼 대응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정치의 생산성도 높아지는데 그렇죠. 5만 대응하면 되는 거를 막 200 해버리고 정작 100 대응해야 될 거는 관심이 없고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법사위 안에서 야당이 이 특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뭐 원래 그런 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지금 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과 형식과 논리가 정당한 것이냐, 저게 법사위에서 토론이 될 만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오죽하면 기름값이 올라도 이재명 문제, 기름값이 내려도 이재명 문제, 뭐 비가 뭐 이런 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궁색한 논리에서 벗어날 때 네. 그렇게 얘기하는 보수 재건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야당질도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아, 셉니다 오늘 발언. 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이전을 넘어서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합니다.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원회는 거의 열리지도 않고 개점 휴업 상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국회에서 세비는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좀 난감해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냥 저거 말 그대로 돌아드리면 네. 윤석열 내라는 오히려 1970년대로 대한민국 돌리려고 했다. 거기에 대해 제대로 발언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노동 없이 그 임금을 가져가면 안 되죠. 제대로 네. 된 법사위나 뭐 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은 아까 드린 대로 야당도 제대로 못하, 야당 행위도 제대로 못한다. 야당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갖고 너네와 다른 길이지만 우리는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지 마, 가져가지 마라고 하면 누구도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냥 이런 식이라면 싹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래라 한번 그래봐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회의 생산성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네. 법안을 올려서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국힘 상임위원장은 아예 안 받겠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처럼 저런 상황이면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더 낫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지, 17개 다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 정치하자. 이게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민주당 네.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힘 당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서 이거 가야 된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걸로 이제 가야 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국민 동의만 받고 절차만 그리고 설득을 시키면 저는 민주당 방식으로 끌고 가서 정치의 효능감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의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자. 이렇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슨님이요. 전 대표님 지금 방송은 저렇게 잘 하셔도 속은 매우 부글부글 끓고 계실 것 같아요. 명태균 씨 때문에 워워 이러셨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거보다 민태균 보면 안타깝죠. 실제로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래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통할 게 있고, 본인 한때는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사태 파악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태균 씨가 지금은 욕을 저한테 엄청나게 하지만 이성은 씨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 집 애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다 키우는 애들은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럼요. 우리가 논쟁하고 싸우는 건 싸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구분을 하고 나서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솔직히 네. 드립니다. 부글부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 대표님은 정말 마음이 바다입니다. 속으로 끓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요. 자, 어른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제 전환기 씨의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만 거의 밥이 된 것 같습니다. 전환기 씨가 계속해서 살살살살 이준석 대표를 긁습니다. 와, 이준석 학력 의혹, 하버드대 너 나왔니?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복수 전공했다는데 실제 그런 전공 복수는 2022년 뭐 이후에나 만들어진 거 아니니?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부정선거를 믿는 분은 진짜 어떤 논리를 전개해도 사실 자기 세계 안에서는 남길 수는 네.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전환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독특한 유니버스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독특한 방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학력이점입니까? 타블로예요. 타블로의 학력의 타진요. 진실을 요구하는.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나온 게 그렇게 뭐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있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놀이처럼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지구는 네모나지. 왜? 지구가 동그랗다는 증거를 갖고 와봐. 지구 네모나다니까. 네모나지 않으면 어떻게 건물을 세우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갖고 지금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고, 전환기 씨는 그러면 왜 이러냐? 그나마 그 고성국 씨는 방송 같은 방송이라도 하잖아요.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에 있어서. 네. 근데 전환기 씨랑 고성국 씨는 비즈니스 트랙이 달라요. 전환기 씨는 여기서 최대치의 선동, 여기서의 모금, 여기서의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회수 이런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매대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매대 장사. 예. 이 매대에 팔리는 거를 지금 계속 뭐 갖다 놓고, 지금 뭐 방송에 요새 거의 같이 나오는 무슨 공작관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수영 씨. 존재 자체가 가짜뉴스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길의 어그로에 한국 사회가 너무 끌려갈 필요도 사실 네. 없다. 저는 그거 좀 사실 재밌기도 해요, 사실은. 이준석 씨가 그 링으로 자기가 걸어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선 토론에서 사고를 치긴 했지만 대선 토론 나가던 사람이 부정선거론자랑 유튜브에서 저러다가 본인 스스로 내려간 링이니까 거기서 싸우고 끝을 내야죠.
해야죠.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제 이준석 씨는 전환길이랑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네. 한번 계속 전환기 그렇게 씨 지금 매우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텐션 올라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수 전공이 없다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경상도 말로 가리니까 인제 왔어요. 그 부랴부랴 복수 전공은 아닙니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이 이게 드러난 거잖아. 이준석 반박해봐. 복수 전공 했다고 했잖아. 거짓말 또 고발해봐. 야 개혁신당 너희들 모시고 있는 대표가 이 꼴이 이 모양이냐 어떡해. 이게 무슨 개혁이냐? 가짜 신당이야 가짜 신당. 맞잖아. 너가 대표가 임마 지금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고. 네가 정치를 안 하면 뭐라 하냐? 정치하는 놈들은 이재명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사기를 치면 되냐? 그리고 표를 넣는 거 도둑질한 거잖아 이거 막. 와. 이준석을 놓고는 또 공감 가는 말이 없진 않네요. 아니 그렇게 지금 야, 저 망하려고 작정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요? 국민들을 정말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전에 어디 가서 법당 하나 차리면 안 될까요? 법당이요? 법당 차려가지고 저렇게 막 그 설파하고 이러면서 그 우리 그 SBS에서 했던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네. 막 광신도들끼리 뭘 하고 했던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참 가관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요. 아, 이준석 기혁신당 대표의 학력 위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환기 씨가 이준석 대표는 하버드 대학교 학사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다시 고소했습니다. 전환기 씨를. 전유관 씨 이준석 학력 위조 드립을 치면서 망동하고 있는데 실제 복수 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2007년도 하버드 대학교 학사 가이드를 줄 테니 한번 확인해 봐라. 무식하면 용감한 거 아니겠느냐. 그 아니, 주마야 당신은- 소용없어요. 주면 또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부정선거 뭡니까? 그 다 증거 자료 내놓고 판결문 다 봐도 거기에서 다시 시비를 거는데 그 이준석 대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이드 주지 마세요. 주봐야 또 그 가이드도 조작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확인하는데 확인을 시켜주더라도 확인한 사람이 또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가짜 확인했다. 이렇게 딱 레파토리가 저는 보이거든요. 저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인데 아까 매대 장사 한다고 했죠. 네. 그 요즘은 매대 장사를 안 하고 팝업이라고 아, 팝업? 팝업 매장이잖아요. 물건 올려놓고 막 팔고 임시 매장에서 하는데 저게 이제 전환길 씨의 방식이다. 저게 가장 효과 있다. 그리고 옆에 저 나와서 그 보조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네. 또 누구예요? 요즘 갑자기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이랍니다. 저렇게 정치 연구회가 되겠어요? 아니 정치 연구를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저 말 듣고 갔다가는 쫄딱 망한다. 진짜 가사 탕진다 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귀중한 스픽스의 방송 시간에 저 두 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는 건 의미가 아니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버드가 좀 재밌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의 경우에는요. SAT가 1550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1440점으로 들어갔다. 서울과학고 과학 성적이 120명 중에 97등인데 어떻게 대통령 과학 장학생이 되냐. 복수 전공을 했다는데 경제학은 5개 과목, 컴퓨터 과학은 7개 과목을 이수한 반면에 중국어는 8개 과목이나 이수했다. 너무 이상하다. 하버드는 복수 전공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프레임에 다 걸리네. 친중이네. 그냥 두 분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머니나. 알겠습니다. 네, 자 누가 이기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실제 이준석 대표가 전환기 씨랑 저렇게 노닥거리면서 서로 대거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전환기 씨는 또 이러면서도 민주당 김어준을 왜 놔두고 나만 걸고 넘어지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주제 한번 가지요. 마야광 박왕렬 씨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텔레그램 마야광 박왕렬 씨가 전격 송환됐습니다. 요거 한번 보죠. 나가면 한국 뒤집어져. 왜? 검사부터 못 받는 놈들도 많을 거야. 내가 입을 열면 한국 뒤집어져. 검사부터 옷 벗는 놈이 많을 거야? 와, 이거 되게 좀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광렬 이라고 하는 소개 드리자면 여기 그 카지노나 범죄도시 2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무슨 수산업 같은 거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단계 연루돼 갖고 필리핀으로 도주를 합니다. 네. 필리핀에서 뭐 카지노나 이런 이제 화류계 쪽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7억 얼마 정도. 근데 이제 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건데 왜 근데 저 사람은 60년을 받았는데 저렇게 막 감옥에서 왜 와요? 영상도 지키고 막 이러냐. 필리핀의 사법제도가 특이한데 저분이 이제 아직은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추방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는 구금시설이 따로 있다 그래요. 거기서는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외국인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그 구금시설에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범죄를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황당하다. 네, 핸드폰으로 가장 말하자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게 네. 마약 판매죠. 마약 판매. 물론 현실 대가 이제 말하면 판매책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 박광렬이 뭐냐면 우리가 마약이 던지기 수법으로 한데 보이스피싱 기법이래 텔레그램에서 유통한데 하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초기의 member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고 왜 전 세계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디든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배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감옥에서도 전 세계라고 했고 저기가 뭐 총책 뭐 그다음에 뭐 총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잡혔어요. 잡혔고 이제 저기는 근데 처음에 이제 계속 필리핀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네. 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의제화했고 양국 간에 그렇죠. 그래서 3주 만에 지금 송환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조금 정정을 해드리면 그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필리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텔레그램이나 핸드폰을 쓰는 게 합법은 아니에요. 한 2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면 한 번 사용하는데 하루 사용하는데 그 정도 든다고 하고 그래서 저기 내에서도 불법인데 그런 마약 장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편의를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업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필리핀에서 교도소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숨이 목숨이 네, 그게 아니면 진짜로 불법 일하는 클락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있다가 갑자기 누가 총으로 긁고 가버리면은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캄보디아로 옮겼던 게 필리핀은 자기네끼리도 정말 그 무관도처럼 아기 다툼을 너무 심하게 했고 자기가 최소한의 보안 그 안전을 확보를 못해서 캄보디아로 옮겨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필리핀에 약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사법 체계에서 조금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거고 그 전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 정권 내내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정상회담하고 대통령이 이번에 해버렸죠. 몇 개월 걸리지도 않았어요. 네. 3주. 3주 만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저 사람을 통해서 그 한국으로 공급된 마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예전에는 뭐 케타민, 뭐 엑스터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막 코카인도 나와요. 그래서 그 정말 요즘에는 그 마약 범죄의 양태나 이런 게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저 박광렬을 통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저거를 잠식해 나가고 저기에는 이제 판매책, 총책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랬던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말하면 검사 옷 받는 놈 많을 거야. 이 말이 사실 저는 되게 이렇게 귀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평을 할 수 없고 이 인간이 이제 지금까지 마약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 공유를 많이 했고 네. 그 정보 공유 때문에 누군가를 근거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봐주기도 하고 마약 사건의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래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놈을 잡아야 되니까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이런저런 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내 다 불면 너희들 끝이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조사받지만 한번 할 때면 해봐. 내 다 불면 너희들 죽일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협박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협박질을 하는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박질을 하면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이 자식이. 당연히 지금 끌고 가서 어떻게 취조를 하든지 간에 CCTV 사실관계 다 밝혀서 엄단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필리핀 감방에 있는 놈이 한국 들어와서 쳐들고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기자한테 뭐 너 남자 뭐니 이제 이런 이야기로 턱 나가잖아요. 이런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다. 법 집행의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이자를 단죄해야 한다. 아마 대통령의 의지는 보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저질른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재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다. 외국 나가더라도 당연히 잡아와서 대한민국 법으로 사법 처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모델 케이스로 박광렬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단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종성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오늘 스픽스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을 제가 외우고 있다는 게 싫습니다. 슬픕니다. 누구누구냐? 이준석, 전환길, 나경원, 명태균.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 안 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건 경기 북부경찰청에 저희도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네. 뭐 일선 청 중에서는 되게 수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잘합니다. 네, 경기 남부. 네, 경기 남부 북부. 요즘 경찰분들이 사실은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또 본인들이 조금 더 수사를 잘할 수 있고 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는 것도 있고요. 실제 국민들이 많이 믿어주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또 고마워하는 것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효과로 좀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본인 가입 후에 추천한 지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4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회사가 바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스픽스몰에서 지금 딱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제주 월동무로 만든 남도식 석박지를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의 차가운 해풍을 견디며 자란 단맛이 꽉 찬 월동무인데요. 여기에다가 감칠맛 폭발하는 남도식 양념을 더했습니다. 원재료까지 전체가 다 국내산인데요. 고춧가루부터 젓갈까지 믿고 드시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이 귀한 제주 월동무 석박지 1.8kg짜리 한 통이 스픽스 공동 구매가로 2만 원이 안 됩니다. 18,900원에 드립니다. 1.8kg짜리 석박지를 18,900원에 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계절의 맛인데요. 스픽스몰에서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스픽스에서 스픽스 차이나 채널을 런칭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대세는 트럼프? 아니다, 차이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스픽스 차이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은 금방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정기환 대표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종석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 내용을 말씀 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 내용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현역 할미님이나 녹수님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